자, 이제 우리 교재는 오늘 201페이지죠. 그래서 일부 지급입니다. 201페이지에 이제 규칙을 보시면 40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201페이지입니다. 공탁물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전부를 공탁물 전부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찾는 경우도 있죠. 1,000만 원 중에서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1항에 보면 이제 일부를 지급을 할 때는 공탁과는 그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서라든지 공탁통지서에 그러니까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역을 기재해서 기명 날인한 후에 청구자에게 반환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은 공탁자고 지금 뭐예요? B는 피공탁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급이라는 것은 지급이란 말은 뭐죠?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공탁자가 뭐죠? 출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라는 것은 뭐죠? 그런데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내가 일부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회수할 때는 자 A가 A가 회수할 때 뭐죠? 공탁서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공탁서를 가져와서 300만 원 다시 내라. 또 이번에는 뭐죠? 이쪽에서는 누구죠? 공탁 통지서를 가져와서 3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공탁서나 공탁 통지서에다가 일부 지급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 청구서나 여기 출급 청구서가 아니에요. 이 청구서가 아니고 공탁서나 통지서를 나중에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청구서는 그냥 주고 갈 거니까.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공탁서나 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내역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그걸 슬쩍,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얼마를 썼다는 내역을 쓰고, 반환을 해주고요. 다만 이때, 그러면 청구서에는, 어떻게 했겠죠? 여기 있는 청구서에는, 우리가, 그 여백에다가 공탁서나 통지서를 받아갔다.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부 지급은 이제 우리가 한 건의 공탁물 중에서 일부만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가 원인 소멸됐을 때, 또 일부의 착오가 있었을 때라든지, 또 일부에 대한 담권시이라든지 있을 때 일부 지급을 청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맨 밑에 규칙 39조가 아니고요. 그걸 바꿔 쓰세요. 거기 밑에 보이죠? 맨 밑에 보시면 중간에 규칙 요게 바뀌었어요. 43조에 지금 그냥 바꿔치기만 하는 것이고 오늘 배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다음 줄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주로 이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때는 다시 일부를 찾을 때 이때 일부 회수 가능하고 또 공유자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공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만큼 일부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써먹는 것이고요. 또 수인이 공동해서 재판상 담보 공탁했을 때 그때도 일부에 대해서 취소를 해서 회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급과 회수를 배웠죠. 자, 근데 이거는 공탁소를 가서 바로 돈을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집행공탁 같은 경우는요, 집행공탁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봤지만 집행공탁은 배당계에서 배당계를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쭉 봤죠? 내 건데 A1과 A2가 있어요. 그러면 A1, 이 A1, A2가 이제 압류나 이제 추심을 하거나 뭐 압류를 했어요. 또는 A3는 뭐 배당 요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7천만 원, 내가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이 공탁을 해서 사유 신고를 해서 현재 공탁소 그죠? 그러면 돈은 공탁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은 배당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배당법원에서 언제까지 나오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뭐 2015년 11월 뭐 15일 날 그죠? 뭐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 나가면요. 그 나가서 이제 공탁금을 받는 것이 여기서 보게 되는 그 유명한 배당 지급에 의한 것이고, 이게 그 유명한 43조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집행공탁의 경우에는요, 그냥 43조에서 받는다는 말을 해요. 그냥 조문을 써,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당 지급 위탁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보세요. 그럼 이 법원에서는 이 A1, A2, A3에게 뭘 줍니까? 지급 위탁서라는 걸 줘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명서라는 거를 줍니다. 근데 이 두 장을 줘가지고 어디로? 공탁에 가시면 돈 줍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거기다가 출급 청구서를 갖다가 아예 공탁소 가서 돈을 찾아가세요라고 이걸 아예 프린트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디로? 공탁에 가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규칙 43조. 제목이 뭐죠? 제목이 배당 등에 대한 지급이에요. 1항에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서 공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 해당 관공서는 주로 이제 배당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법원에서는 그 공탁관에게 지급 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증명서를 줘라.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자, 우리 법조문은요, 이 공탁계한테 지급 위탁서를 주고 자격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배당지급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A1과 A1을 이제 비교해서 줄게 되는데, 실무상은 보통 같이 주거든요. 근데 조문에는 지급 위탁서는 그 지급 위탁에 의해서 공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위탁서는 공탁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에 이럴 경우에 그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아까 그 증명서를 가져가서 공탁에 가서 출급을 하거나 회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배당에 의한 지급입니다. 자, 절차를 보면요. 1번에 아까 봤던 거 그거예요. 푸른 거예요. 그 지급 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주는 것이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자격증명서란 말을 씁니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자격증명이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원래 공탁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공탁서나 통지서가 필요한데, 배당에 의한 지급일 때는요, 배당지급증이 있기 때문에 공탁서나 통지서 같은 출급 증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증명서가 그거기 때문에 배당에 의한 지급일 때는 공탁서, 통지서, 각종 출급 해수 증명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대표라든지. 또 지급받을 사람이 채권자인 권리승계인이라면 그런 권리승계에 대한 증명서들이 필요합니다. 됐죠? 자, 따라서 203페이지 보세요. 판례는 배당이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가 공탁금 중에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그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따라서 그때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규칙 39조를 고치세요. 지금은 뭐라고요? 이건 규칙 43조예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 43조에 따라서 배당 지급 절차에 의해서 주란 뜻이에요. 되었죠?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요 사람들의 또 압류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죠? 이기죠.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A1이 공탁하고 이제 B가 피공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천만 원에 대해서 뭐죠? 2천만 원을 출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이 B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한 출급에 대해서 이 K1이라는 사람이 뭐죠? 이것도 압류 및 그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전부명. 그죠? 그러면 받았으면은 당연히 이 K1이라는 사람이 이때 요 B가 받을 공탁금에 대해서 얘가 돈을 받으려고 했죠. 똑같이 받으려고 거 아니에요? K1이.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압류 전부 명령, 또 확정 증명, 또 송달 증명서, 자, 이런 걸 가져와서 돈을 받아야겠죠. 그죠? 자, 볼까요? 한번, 거기 한번, 내용 한번 쭉 볼까요? 한번 쭉 한번. 자, 우리 공탁규칙. 자, 20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9조를 그냥 43조라고 고쳐서 읽으시면 돼요. 공탁물의 지급의 배당, 기타, 관공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일반 공탁 출급에 대한 특별 규정이죠. 그렇죠. 특별 규정이에요. 따라서 그 집행법원이 배당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해서 아마 배당의 소송에서 배당액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의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를 인용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해서 그 고친금, 그 경정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규칙 43조에 따라서 우선 집행법원의 배당의 소송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배당금 겨부 신청을 먼저 해서 그것을 접수한 집행법원이 그 공탁관에게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 상당의 지급 위탁을 나오죠. 지급 위탁서를 송부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배당금 달라고 신청을 하고 나중에 지급 위탁서를 받아서 그 채권자에게 지급받을 자격증명서를 겨부하면은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편 그 압류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피압류 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피압류, 그죠? 이제 B가 아니고 K라는 얘기죠. 가져올 뿐, 그 피압류 채권의 행사에는 변경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전병을 받은 자가 전부 받은 공탁금 출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규칙 지금 개정된 41조가 아니고 이거 고치셔야겠죠? 43조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된다. 한마디로 만약에 얘가 보세요. 얘가 배당이 소송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탁금을 싸우고 있는데 이때 이 배당이 소송에서 만약에 이게 1억인데 자 1억인데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이 경정된 거 가져가서 먼저 보죠. 이 2천만 원에 이겼습니다. 2천만 원. 그럼 원래는 1억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2천만 원만큼만 이겼어. 그래도 2천만 원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경전된 배당의 표에 따라서 먼저 배당 청구 먼저
배당 요구 청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뭐죠? 지급 위탁서를 보내서 공탁계를 받는 거죠. 그죠? 네. 그거예요. 5번에 또 집행 절차에서 그 배당에 대해서 그 배당 채권자에게 공탁물 수령권임을 그죠? 자기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교부했다면 바로 법원에서는 출급 청구서 2통을 프린트해 줍니다. 프린트해 줘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압류라든지 추면 사람들이 이렇게 배당 법원 가가지고 배당 청구해서 이때 아까 같은 지급 위탁서하고 자격증명서를 가져가라는 것이 뭐죠? 사회 3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공탁계로 오면은 공탁계에도 돈을 주는 거죠. 그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증명서를 줘야지 되는데 이거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자격증명서를 거절하면요 집행이의죠. 왜냐하면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안 주는 것도 집행이의죠. 그래서 집행이의 신청으로 불복을 합니다. 판례 경매 절차에서 배당길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 나간 채무자가 자기에게 공탁된 금액에 대한 잔금을 받기 위해서 집행법원에 갔더니 지급위탁서라든지 자격증명서를 달라 그러니까 안 줍니다. 거절했어요. 자, 거절했으면요 그때 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은 뭐라고요? 집행이의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듯이 배당계에 가면요 이렇게 지급위탁서를 줍니다. 나오죠? 공탁자가 누가 했고 받는 사람 누구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탁관 나오죠? 공탁관한테 주는 거죠. 공탁관 귀하 써 있잖아요. 양식 보세요. 양식을 보세요. 양식을 보세요. 그죠? 공탁관 귀하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공탁금액 얼마를 맨 밑에 그 지급 예컨대 얼마를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증명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예컨대 뭐 K1한테 성명, 주소, 주문을 쓰고 예컨대 공탁금액이 뭐 1억인데 7천만 원 그러면요 자기가 받을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쓰는 거지. 요 2장을 가져가면 요 2장을 공탁계에 가져가면 주는 거죠. 물론 이때 아까 이때 출급 증명서를 2통을 프린트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날 공탁 신청 절차부터 해서 공탁 지급 절차까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그래도 가볍게 보실 건데요. 오늘은 이제 강론 분야. 자, 우리가 5가지 했죠. 5가지의 공탁 제도인 변제 공탁, 담보 공탁, 지표 공탁, 보관은 좀 그렇고요. 요 3가지를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관 공탁과 몰치 공탁은 간단하게. 다만 이제 제일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민법상 보는 그 여기 변제 공탁 얘는 토지 수용과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있는 변제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요. 제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서 끝낼 겁니다. 자, 변제 공탁은 말 그대로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 측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요. 예컨대 가로 안에 채권자가 안 받아 수령 거절. 또 채권자를 줄 수가 없어 수령불능. 또 채무자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 그럴 때는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공탁을 하면 자기는 채무를 면하는 제도죠. 그죠?
따라서 변제 공탁을 하면 더 이상 지연이자라든지 지연 손해는 방지하는 거죠. 내가 늦게 줬다고 돈을 지연이자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돼 있고 또 채무에 달려 있는 질권과 저당권도 돈을 내므로써 바로 소멸을 해서 나중에라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를 위해서 하는 제도가 변제 공탁입니다. 관할은 우리가 배웠어요. 관할은 이제 우리가 변제 공탁은요, 관할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채무 이행지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쭉 가서, 자, 양가로 2번. 그러면 관할 위반은 뭐냐? 조금 그렇게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관할 위반은, 우리가 잘못된 공탁에 대해서는 원래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원래 잘못된 관할을 했으면요, 착오를 이유로 다시 찾아서 올바른 곳에다가 변제 공탁을 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변제 공탁의 토지 관할, 이 장소란 토지 관할은 결국에는 피공탁자를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할 위반은 공탁에서는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피공탁자가 수락을 하거나 또 공탁물을 뭐 찾아갔어. 근데 이미 찾아갔는데 또 그걸 무효라고 해요? 그때는 관할 위반이 치유돼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 같은 경우는 관할 위반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각하지만 이건 뭐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에 대한 시기는 우리가 변제 공탁의 시기는 사실 조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채권자, 내가 돈을 줬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 자, 변제 공탁의 경우에는 내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제공했는데, 그죠? 안 받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공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채권자가 수령불능이라든지 채권자가 불확지일 때는 원래 변제길, 갑기일한 날짜에 공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는 특히 거절했을 때는요, 자, 잔금을 줬는데 거절해. 그럼 나는 준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는 1년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공탁의 변제 효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변제는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을 때는 1년 후에 해도 유효합니다. 그죠? 왜요? 민법상 변제 제공하면요, 지연이자는 없습니다. 즉, 써놓으세요. 채권자 지체예요. 지체죠? 대가 안 받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변제 공탁은 뭐 모든 채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존하는 확정된 채무여야 됩니다. 따라서 변제 공탁은 주로 주는 채무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는 채무는 아니고, 따라서 지참 채무라든지 추심 채무라든지 특히 세금 같은 어떤 세금 같은 경우도 공법상의 채무도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A 세무서인지 B 세무서인지 몰라. 그러면 그때 어떤 세무서에 대해서 공탁을 했는데 그 세무 공무원이 우리 관할 아니야 라고 거절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공법상 채무도 공탁할 수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장래 채무는 아니고요, 현존하고 적어도 현재 채무지 장래 채무는 아니에요. 물론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변제 공탁의 채무는 법령의 규정, 또 둘 사이의 어떤 특약, 그런 걸 제외하고는 현존하고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변제 공탁할 수 없어요. 예컨대 내가 집주인한테 내가 바쁘니까 그냥 내가 1년치 줄게요, 월세를. 1년치 줄게요, 그래요. 근데 집주인도 싫대. 난 또 돈 쓰니까 싫대. 이게 한꺼번에, 그래서 상대방의 장래 채무는 꼭 받는 거 아닙니다. 장래 채무에 대해서도 싫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장래 채무는 원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적 공부라든지 그 시기부 조건일 때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를 했을 때 그때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볼까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래요. 자, A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A하고 B가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자, 우리 쪽에서 A가 이제 이겼습니다. 승소했어. 이제, 근데 승소한 건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는 A가 1억 청구했어요. 자, 1억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실제 소송에서는요, 2천만 원만, 자, 2천만 원만 주라고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그러니까 A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기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자 B가 그래서 조정조서에는 자 2015년 11월 30일까지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일 지난부터는 매달 연체이자 15% 내라. 이렇게 나왔어. 조정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법무사한테 2천만 원 주면서 말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좀 아직 안 됐어. 30일이. 그럼 미리 11월 20일 날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지금 11월 20일이니까 11월 30일 날은 장례 아니에요? 장례 채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면요. 거절한다고 공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공탁은 요 날에 지나야 돼. 요 날에 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기한이 도래를 하기 전까지는 공탁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러나 시기부예요. 예컨대 자 판결문을 가져오니까 보세요. 판결문을 딱 가져왔어요. 부부간의 이혼이야. 그래서 예컨대 뭐 10월 10일부터 주라고 그래. 10월 10일 날 주라. 자, 10월 10일부터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이자였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월 20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공탁을 다음 날 한다면 열흘간의 원래 변제기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변제기일 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면 열흘치의 이자까지 공탁을 해야 돼요. 그죠? 늦게 했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시기부 채무인데 이미 채무가 발생했어요. 10월 달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 이행기에 붙인 것은 우리가 채무자가 기한의 일을 포기하고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출문제 금전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렇죠.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 이익을 포기해서 할 수는 있는데 틀린 게 뭐야? 틀린 게 변제일이죠. 변제일. 변제 제공일이 아니고 변제일이지. 우리가 항상 변제 제공과 변제 다르죠. 예컨대 판사가 10월 10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10월 8일날 전화했어. 야 10월 10일이니까 야 계좌번호 줘 빨리. 입금할게. 야 계좌번호 줘. 돈 맡겨놨어. 가져가.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변제 제공하는 것은 뭐예요? 10월 8일이죠. 실제 변제일은 10월 10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부터 하면 안 되고 뭐죠? 변제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이자를. 그래서 거기에 틀린 것은 변제 제공이 아니고 실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을 포함해서 미리 할 수는 있죠. 틀렸죠, 그죠? 문장이. 그래서 두 번째, 1번 토지나 가옥을 빌릴 때 임대차를 할 때
구체적인 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그럴 때 보통은 이제 임대료는요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따라서 임차인이 적어도 한 달 동안 사용을 수익을 하고 나서 비로소 주는 후불제입니다. 물론 사용 수익 전에 임차인 쪽에서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변제를 하려고 해도 미리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현존해서 확정되지 않았다면은 미리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주인한테 이달 말까지 미리 돈 줘요. 싫대. 그렇다고 공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나 차임 성급, 이 경우도 많죠? 보통 차임을 미리 받는 거로 약정했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미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세요. 자, A가 B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받았어요. 그러면요. 자, 10월 9일 날 밤 9시에 갑자기 컵을 도는데 자전거가 들어오면 받았어. 그래서 그날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가 난 날을 뭡니까? 불법 행위한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피해가 얼마인지 몰라갔는데 나중에 10월 10일 좀 이틀 지나서 B가 그래요. 제가 80만 원 내놓으란가요? 피해비로. 그러면 보세요. 근데 안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안 줘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이 12월 말일 날 합의했는데, 그죠? 판결문이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뭐 200만 원 내라. 그러면요.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요. 10월 9일 날부터 발생한 거예요. 계속 이자를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 불법행위 한 날, 그날부터 그날 손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액수가 이때 된 거지, 뒤에 액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요, 불법 행위 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컨대 뭐 이게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이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때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번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론상은 불법 행위한 날, 그날 객관적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액수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서로 액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동안에 나중에 그 배상 액수가 후일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확정 채무가 아니고요. 확정 채무로 봐서 일단 뭐 1주 진단 나왔다 그러면 3주 해가지고 뭐 70만 원씩 200만 원 공탁을 해야 돼. 그러지 나중에 뭐 지연자 달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설레. 우리가 주위 토지의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만 원씩 주래. 그래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 돈을 주니까 안 받아가지고 이미 과거 한 1년치의 수개월분의 손해배상을 모아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뭐 2018년까지 이런 식으로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받기를 거절했을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과거는 되지만 장래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받지 않는 한 공탁은 사유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법상 채무로서 조세 채무, 또 국민연금법상의 채무 같은 것도 뭐 안 받으면 공탁해야 됩니다. 4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가집행 판결문에 의해서
돈을 주라고 나온 그것도 공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아까 이제 자, A가 가해자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 A, 피고는 피해자 B에게, 원고에게, 그죠? 뭐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2015년 9월 5일 나왔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뭐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B가 지금 2016년에 지금 계속해서 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소가 너무 길어지니까 A가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B가 피해자가. 그래서 가집행에 따라서 자기가 압류하겠다고 전화가 왔어. 나 압류할 거야 라고. 그러면 이 A는 이 판결문에 있는 2천만 원에 대해서 공탁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집행에 따라서 자기가 공탁하는 것이지 나중에 자기가 A가 승소하면 다시 찾는 거죠. 지분 뺏기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공탁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공탁을 했다고 돈을 갚은 거예요? 갚은 건 아니고 나중에 상소심에서 이제 지문 갚은 걸 보고 내가 무죄가 되면은 다시 준 거 내놔야 되고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탁금을 줬다고 이 상소심에서 이거를 A가 모든 걸 인정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건 그냥 마지못해 준 거죠. 그냥 다 인정한 거예요? 아니죠. 볼까요? 자, 선례. 우리가 공탁을 하는 한도에서 원래는 공탁하는 한도에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변제 공탁인데 그러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특수한 성질의 공탁이다 이겁니다. 자, 볼까요?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에 손해배상 채무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그죠? 아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주고 채권자가 수령 거절과 수령 불능을 하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면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죠. 갚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가집행 선고 때문에 지급을 한다는 성질을 가진 것이지 원래의 변제 공탁과는 다르다. 원래 변제를 했다고 보면 뭐가 소송합니까? 자기가 변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준 거예요. 불가한 것이. 그죠? 따라서 판례는 그런 말입니다. 판례는 내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가 2천만 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소심에 가서 그 가집행 선고가 그죠? 또는 그 본안 판결이 취소가 되면 그때 해제 조건부로 해서 다시 받는 그런 조건이죠. 즉 가집행이 취소가 되면은 해제하는 조건이죠. 그죠? 취소가 되면 토해내라 이거지. 다시 한번 취소가 되는 것은 취해요, 취해. 암기하세요. 취소가 되면 해제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가 되면요, 다시 2천만 원 다 찾아올 수 있죠? 이건 법률적으로 해제 조건부죠. 소멸되니까. 이걸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요, 이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어렵지만 자꾸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해주세요. 근데 쉽게 해주면 시험을 못 붙죠. 아시죠? 근데, 그럼 법무사 필요 없지. 쉽게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집행에 대해서 1심, 2심 판결에 의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에 대한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상소심에 가서 가집행 판결이 그렇죠. 취소가 안 되거나 변경이 안 되면 그때 주는 걸로 확정되는 걸로 해서 비로소 발생되는 거죠. 내가 1심에서 1,000만 원 몽탁, 2심에서 1,000만 원 몽탁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집행해서 지면요. 지면 뺏기는 거고, 예, 내가 취소시키면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죠. 끝으로 가집행 1심 판결이 선고돼서 자 피고들이 그 2천만 원이죠. 판결 인용 금액에 대해서 현실 제공하고 자 원고가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변제 원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그 공탁금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때 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를 변제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제2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로 인해서 지급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으로 받은 그 금원, 그 2천만 원은 확정적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것을 이 돈 준 거를 참작하는 사유가 되면 안 되죠. 이건 돈을 안 준 걸로 보고 시작해야지, 서로. 그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돈을 그러면 만약에 2심 판사가 야, 너 돈 줬잖아, 공탁했잖아, 너 이제 줬어. 그러면 돼요? 아니죠. 자기는 이때 2천만 원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죠?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변제 공탁은 이제 우리가 민법 487조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요. 요건과 효과가 같이 있어요. 볼까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뭐예요? 수령거죠. 또 받을 수 없어. 수령불능. 또 거기에 그럴 때는 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어. 그 전단에 있는 조문은 수령거절과 수령불능이 들어있고요. 후단에는 변제자가 즉 채무자가 과실 없이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이 알 수 없다는 말이 불확지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의 공탁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채무 본질에 따른 제공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걸 말하고요. 보통 지급일 날짜가 뭐 매월 15일 그러면요. 그날 변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매월 말까지죠. 보세요. 이 계약서 때 확정된 날짜가 있고요. 그죠? 종기로 보세요. 예컨대 매월 말일날 줘. 그러면요. 말일날 줘야 돼요. 근데 매월 말일까지 줘. 그러면요. 5일날, 7일날, 10일날도 돼요. 그죠? 뭐뭐까지 줘. 그러면 미리 줘도 돼요. 됐죠? 표현은. 됐죠? 매월 말까지 그러면요. 언제든지 미리 줄 수 있어. 까지니까. 근데 자기가 30일 줘. 그러면 30일 줘야 돼요. 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자, 수령 거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도 할 수 있고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무의 성질과 의사표시로서 물론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지만 또 나가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민법상
채무자 의사에 반대해서는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제3자가 공탁을 할 때는 변제 제공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동일인이 필요합니다. 자, 변제 제공의 상대방은 채권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채권자한테 해야지 그 어머니한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왜냐하면 채권자 위의자는 변제 수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권한이 있는 자한테 변제 제공을 해야지 유효한 변제 제공이 됩니다. 예컨대, 물론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추심 위임 받은 사람, 임의 대리인, 재단 관리인들을 둘 수 있겠죠. 그죠? 또, 묻는자의 법정 대리인도 될 수 있고요. 뭐, 파산 관제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다만, 밑에 보세요. 언더라인에 쭉 가서. 우리가 매매 잔금에 대해서, 사망한 매도인의 상속인인 채권자들에게, 즉, 상속인들에게 변제 제공하지 않고,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렇게 받지 않아서 한 공탁은 무효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자, A가 매도인이고요. B가 매수인입니다. 보통 매도인은 이제 잔금을 받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K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위임하면요.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위임 속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에 있다가 잔금쯤 됐는데 사망했어요. 사망을 한 거야. 그 사망을 하니까 이제 잔금이 10월 30일이었어요. 그럼 B가 돈을 B가 고민이 된 거야.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원래 보세요. 원래 민법상 대리는 사망을 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대리권은 원래 없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어차피 이건 대리했으니까 이 사람이 왔거든? 얘를 돈을 준 거예요, 잔금은. 2억을. 주니까 그때 가서 12월달에 가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왜 거길 주냐? 이건 늦게 준 거다. 계약 깨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 파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계약을 깹시다. 그러니까 깨져요?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잘못 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그래도 대리 권한이 계속 유지된 거 아니냐. 가지고 봐준 건데 실상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효 경우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 뭐죠? 보세요. 거기에 우리 판례는 대리인에게 제공했다가 받지 않았을 때 한 그러한 공탁들은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망하면요 누구한테? 상속인들한테 해야 돼요. 안 하면 공탁을 받겠죠. 근데 그것이 판례인데요. 그래서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변제 제공의 시기는 이제 변제기가 있을 것이고요. 지연손해란 말은 이제 변제가 지나면 약정 이자만큼 지연손해를 내야 됩니다. 또 마번에 채무는 당연히 전부를 갚아야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1항의 경매 목적물을 산 제함실자는 채권 최고액하고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고, 특히 2항에 만약에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 갚아야죠. 그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보세요. 만약에 A가 자 채무자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고 요 C는 물상보증이냐. 요 D는 이거 샀어. 한 사람. 제한채자. 근데 여기에 최고액은 1억이고요. 실제 채무는 1억 2천이야. 그러면 채무자는 1억만 주면 돼, 안 돼요? 채무자는 1억 2천을 줘야 돼요. 그잖아요, 채무자는. 지금 빚진 게 1억 2천이니까. 근데 물상보증인과 제한채자는요, 얘는 이것만 주면 되지. 등기부상 차관만 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 양의 채무자는 원래 채무액이니까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면, 그죠? 초과했다면, 그죠? 예. 우리가 만약에 채무자인 설정자가 그 1억만큼, 그 채권 최고액 1억만큼만 줬다면, 그건 1,000만 원만큼 안 줬기 때문에 일부 변제예요. 그러니까 이자 붙는 거지. 1,000만 원 또 이자가 또 붙겠죠. 이자. 그죠? 따라서 판례에 보세요. 판례.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채무자 겸 설정자는 그걸 말소하려면요. 1억만 내면 말소해줘요? 안 해줘요. 1,000만 원 더 줘야지. 그죠? 채무자 겸 채무자는 1억 1,000만 원을 내야지 말소를 해줍니다. 그죠? 됐죠? 볼까요? 자, 채무자의 채무액이 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최고액 1억하고 비용만 갚았다면 그 전액, 즉 1억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1,000만 원 잔존 채무에 미치죠. 그러니까 일부를 줬기 때문에 저당권은 비록 1,000만 원 남았지만 말소를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자, 변제 제공은 당연히 현실로 제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저희가 변제 준비를 완료를 하고 받아가 라고 최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항에 예외로 구도로 우리가 민법상 구도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채권자가 보니까 아예 채권자의 태도로 봐서 채무자가 설사 채무 이행을 했더라도 수령 거절할 것이 명백할 때는 그때는 그냥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바로 변제 원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채권자가 미리 안 받겠다. 오히려 채권자가 안 받겠다고 거절했어, 미리. 네, 그러면은 구도 제공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안 받겠다고 내용님에 보냈어. 그럼 뭐라 또 전화를 합니까? 그죠? 필요 없죠. 두 번째, 수령불능만 보시겠습니다. 자, 수령불능이란 말은, 자, 수령불능은 뭐냐면요. 이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채권자한테 돈을 주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잠깐 나가있대. 어디 가있대. 볼까요? 가보네. 채권자가 교통이 들다가지고 지금 대마도 가서 안 들어왔어. 대마도 갔는데, 대마도 가서 안 오고 있어, 지금. 왜냐지 몰라. 그죠? 그래서, 지참채무 같은 경우는 채권자 주소를 몰라. 뭐 알아야지 갈 거 아니야,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법률상. 예컨대 채권자가 최근에 보세요. 거기 지금은 이제 보시면 법률상 불능은 뭐냐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컨대 갑자기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노인분이 치매에 빠졌어. 치매야. 그죠? 따라서 예컨대 미성년자거나 또는 뭐죠? 성년후견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법률상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말합니다. 특히 이 항에 별로 치시고 그 채권이
질권이 돼 있어. 질권이.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돈을 B가 A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줄 게 있어요. B가 채무자야.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요 돈은 2015년 11월 말일 30일 날 주로 했어요. 아직 남았어, 날짜가. 그런데 이 A가 그거 전에 이제 9월 달쯤에 A가 K한테 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즉 우선권을 주는 질권을 설정했어요. 그죠? 어떤 권리를 갖다가 준 거죠? 권리 잡았어요, 권리를. 그래서 이때 채권 질권이죠. 즉, 요 A가 B에 2015년 11월 30일 받을 요 채권을 얘한테 입질한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인질이지만 채권은 입질이죠. 그죠? 입질이에요. 그죠? 인질이 아니고. 저 직권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그런데 그러면서 얘가 9월 30일 날 보냈어요. 내용 증명으로 야, 너 11월 30일까지 죽겠는데 이 채권을 얘한테 질권으로 잡았다는 사실을 통지했어. 그럼 B가 11월 30일 날 돈을 딱 주려고 보니까 K가 얘한테 보냈던 내용 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B는 얘한테 질권이 있는데 얘한테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도 얘가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질권자의 채권이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게 됐어요. 근데 질권자가 권리를 시행하지 않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래 일종의 제3 채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질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채무자지. 보세요. 얘가 질권자고 얘는 질권 설정자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K를 봤을 때는 채무자의 채무자니까 얘가 원래 제3 채무자죠. 그죠? 근데 K가 지가 받을 게 있으면 빨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그때는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수령불능으로 공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얘를 법률상 수령불능으로 인해서 공탁을 해요. 그래서 B가 공탁자, A가 피 쓰고, 그죠? 예컨대 2015년 9월 30일 날 질권 통지가 왔기 때문에 법률상 불능으로서 수령 불능으로 공탁을 이라고 공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가겠지, 뭐, 이거. 그죠? 결론은, 우리가 수령불능이란 말은 법률상 불능으로서 질권 같은 것이 있구나. 질권이 나오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판례. 자, 우리가 변제 공탁하면서 우리가 공탁 원인 사실이 3개인데 거기 487조 전단에 수령불능과 수령거절과 수령불능이 있었고요. 후단에는 뭐죠? 불확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냐면 3번은 간단히 보세요. 우리가 민사집행법이 생긴 게 2002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생겼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2002년 7월 전에는요. 채권의 가압류가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채권의 가압류가 보세요. 채권이 가압류가 되면
얘는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수령불능으로 그 당시에 변제공탁을 했는데 지금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지금 무조건 뭐고요? 지금은 그냥 집행공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가 들어오실 때는 변제공탁이 아니고 뭐예요? 집행공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불확진은 좀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불확진.